네, 이슈메이커 투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한타증권 박세진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할까요? 예, 어제 저희가 주간 전망과 앞으로 좀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까지 좀 끌고 왔었던 시장에서 사실 원자재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그나마 전체적인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선방을 해줬던 좀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부터 이제 남아있는 글로벌 이슈들이 과연 지금까지 끌고 왔었던 방향에 좀 탄력을 더 붙여줄 것인가, 혹은 아니면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슈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어제 저희가 좀 드렸던 의견은 지금부터는 약간 지금까지 끌고 왔던 사이클의 정점으로 좀 인식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좀 드렸었는데요. 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슨홀 미팅, 그리고 이제 드라기 총재 연설 이런 이슈들을 앞두고 이제 원자재 가격과 전반적인 이제 환율의 움직임들,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이런 측면이 또 강하게 좀 고민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7월 마지막 주부터 좀 그동안 시장을 끌고 왔었던 IT와 금융이 쉬는 동안에 이런 논리들이 사실 시장에 강하게 반영이 되면서 시장 주체들이 대부분 좀 대안투자 차원에서라도 이런 시클리컬 업종들로 좀 많이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피난처가 되어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논리들도 잘 맞았고, 사실 이 시클리컬 업종도 작년 연말부터 생각해 보면 상승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IT만 단독 독주했던 시장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한 축을 분명히 담당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힘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어제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했던 것처럼 IT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좀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지 않는가라는 고민에서 본다라고 그러면, 이 시클리컬들의 지금까지의 상승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정점 타진, 그리고 잠깐은 좀 이제 쉬어가는 흐름을 우리가 좀 만들려고 준비를 할 때 어떤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는가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4일이죠. 7월 24일부터 7월 18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의 좀 코스피 주요 업종별 수익률을 생각을 해보면요. 왜 7월 24일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냐면,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이때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약 2주 동안에 3.6조 원, 3조 6천억 원가량의 외국인 자금 이탈이 좀 진행이 됐고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시장의 가장 방향성의 키를 외국인들이 쥐고 있었다가, 네. 최근 한 2, 3주간의 순매도세로 좀 강한 전환이 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인 변화가 사실 야기가 됐다라는 거죠. 외국인이 샀을 예전의 시기 말고 이제 네네. 팔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과연 업종별로 수익률이 어떻게 됐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빠진 업종을 보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당연히 IT예요. 그렇죠. 네. IT, 그리고 네. 증권이 가장 큰 조정을 받았고요. 거기서 또 가장 대형 중에서 상대적인 선방을 해줬던, 그리고 오히려 상승폭을 좀 보여줬었던 두 개의 업종을 꼽으라 그러면 화학과 철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순매도 규모를 좀 보이는 그 과정에서 매도세가 집중됐었던 업종은 많이 빠졌고요. 오히려 조금 그 와중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좀 선택을 해줬던, 간택을 받았던 업종들은 올랐다라는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었던 화학과 철강, 어떻게 보면 시클리컬의 대표 주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들 업종은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논리로 그동안 돈이 들어왔었고, 또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 이 글로벌 이벤트를 앞둔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에 대해서 오늘 좀 고민을 해볼 건데, 또 워낙 또 박지원 앵커가 원자재 시장, 그리고 네. 해외 선물 시장에서 또 활약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부분을 좀 크게 좀 한번 짚어주시면서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유가 그래요. 최근에 들어가지고 유가가 잠깐 반등을 했던 시기가 있죠. 바로 그저께였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때 사실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약간 호들갑이라는 제가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네. 호들갑을 좀 떨었던 것 같아요. 유가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유가 차트를 좀 보시면요. 자, 엑소모빌의 정유 공장이 중단되면서, 이 엑소모빌의 정유 공장이라고 하면 하루에 한 58만 배럴 이상의 꽤나 많은 정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큰 공장입니다. 이 네. 공장이 중단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정제는 나올 수 있는 휘발유가 많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원유 가격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맨 끝에서 두 번째 보이는 봉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파란색이 해외 사이트에서 볼 때는 항상 이제 상승이라는 거 좀 알고 계시고요.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유가가 하루 만에 3%가 넘게 올라가는데, 사실 1시간 사이에도 2불 넘게 올라가는 꽤나 좀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어질 거라고 하면서 어제 사실 우리 기사에서도 그랬고
외신에서도 그랬고 조금 호들갑을 떨었던 경향이 있는데 하루 만에 2% 넘게 또 반락이 나왔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 가격 방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원자재가 이만큼 유가를 기본으로 봤을 때 이만큼 올라온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 올라온 데 있어서 북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네. 이 리스크라는 게 잠깐으로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데 유가는 언제나 우리가 이때까지 뭐 걸프전 같은 거를 봤을 때만 네. 해도 순간적으로 굉장히 크게 뛰어오른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 몫을 해줬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또 꺾이는 게 다시 반등으로 올라선다라는 거는 뭔가 다른 이슈가 있어야 되지 50불 이상으로 뛰어가기가 어려운 상태였는데 저런 공장 이슈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건 아주 단기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자재에 대해서 어제도 사실 정유주가 많이 올랐지만 네. 어제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정유주를 그렇게 오래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럼 다른 원자재도 요즘 움직임이 꽤나 상승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좀?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그 전반적으로 사실 저희가 원자재 단 그리고 뭐 소재의 그 전체적인 이제 마진에 대해서도 뭐 자세하게 언급을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주변 환경 단은 분명히 좀 이런 시클리컬 업종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뭐 정유라든지 뭐 포스코와 현대제철 같은 철강 업체들 네.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그 전체적으로 이제 소재 그리고 화학 업체들의 강세가 좀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사실은 가격 논리가 가장 큰 거고요.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어찌 됐던 간에 결과적으로 원유 가격은 반등을 했고 네. 저런 그 엑슨모빌의 그 공장 가동 중단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또 정제 마진을 또 뜬금없이 그쵸. 또 올리는 그 높여주는 그런 이슈가 됐다라는 거예요.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철강에서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을 좀 일련의 흐름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철강주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 꺾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네. 보면.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중국의 그 철강 제품 가격이 가장 크게 좀 이 부분을 촉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많은 상품 중에서도 그 LME 선물들을 보면은 이제 주요 그 철강과 비철금속들의 가격을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이번에 그 철강 제품 가격의 랠리의 시작은 사실 중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열연부터 그 기초 소재가 되는 철근까지 모든 그 철강 관련 제품들의 가격이 올해 연초 대비해서 좀 크게 좀 반등을 하고 있고 아직도 사실 그게 크게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매크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탄탄하게 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지금 벌써 고점을 논할 때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충분하거든요. 네. 왜 올랐나를 좀 생각을 해보시죠. 그 가격이 올랐을 때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뭐 수요가 늘어났다든지, 그쵸. 뭐 공급이 뭐 앞서 공급이 타이트해졌거든요. 예, 엑슨모빌도 뭐 공급 이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철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여러 가지 수요처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를 한 번에 타진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네. 공급 측면에서의 변화와 그 이에 맞서는 그 수요와의 이제 대칭이 어떻게 됐냐를 좀 살펴보면 좀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철강 수출을 보면 사실 중국의 철강 수출은 그동안 꽤 의미 있는 규모로 진행이 되어 오다가 올해 들어서 좀 두드러지죠. 철강 순수출이 이제 뚝 떨어집니다. 이거는 더 이상 중국이 철강을 이제 수출을 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 이제 수입을 하는데 의존을 자기네가 했다는 쓰는 거죠. 거죠.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수출이 크게 줄어들면 이제 시장에서는 바로 살펴봐야 될 게 재고거든요. 그렇죠. 이게 수출이 줄어들었는데 재고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글로벌 경기가 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철강 수요가 좀 안 나타난다라는 건데 재밌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3, 4월부터 강하게 관찰이 됐다라는 겁니다. 수출이 뚝 떨어졌는데 중국 내 철강 재고들도 뚝 떨어져요, 같이. 네. 그거는 안에서 어딘가 소비를 하고 그쵸.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팔려고 했었던 물량까지 안에서 쓸 정도로 뭔가 안에서 수요처가 생긴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이 움직임은 사실 철근 가격부터 시작이 됐다가 지금은 열연과 냉연 같은 철강 제품까지 좀 이어졌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수출과 재고 그리고 전체적인 가격 동향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3, 4월부터 중국의 이제 분명히 이제 철강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좀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계속해서 개선되는 중국의 이제 산업 생산 지표라든지 고정자산 투자 같은 이제 실물 경기 지표들이 그 부분을 뒷받침을 해줬던 부분들이 사실 크게 작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제 국면에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건지도 우리는 그렇죠.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끌고 왔는데 네. 7월 달에 중국의 안 좋은 지표들을 보고 왔다라는 그쵸. 겁니다. 기대보다 둔화된 산업 생산과 고정자산 투자 어제 저희가 네. 좀 그 부분을 좀 보고 넘어왔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철강 수요가 유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의심할 만하죠. 해볼 수 있는 네. 의심이고요. 마침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던 그 철강 제품들의 일부 재고들이 8월 들어서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중국의 주택 가격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 중국의 이제 신규 주택 착공이라든지 도시의 주택 가격들하고 밀접하게 철강 수요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중국의 경기 확장이 생각보다 약간은 좀 슬로우다운해지는 가운데서 집값은 꺾일 줄을 모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긴축의 카드를 또 꺼내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이 철강 가격의 고공행진을 계속해서 용인을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는 적어도 한번 의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래 중국의 철강 가격도 좋고 유가도 좋고 다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럼 향후에 만약에 철강 가격도 지금이 약간 고점스럽고 네. 유가도 크게 오를 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우리의 이야기가 맞다고 하면은 우리도 원자재주 시클리컬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는 사실 이게 지금의 국면을 가지고서 앞으로 장기 방향성을 타진한다라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투자 전략으로 충분히 의논하고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시장은 어차피 남아있는 글로벌 이벤트상 시장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이벤트보다는 변동성을 확대시킬 만한 이벤트들이 그쵸. 좀 앞으로 좀 몇 가지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의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 다다라 있는 시클리컬 업종의 주식은 충분히 한번 매도를 하고 요 시장을 다시 이제 현금으로 대응하는데 좋은 재료들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큰 그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동안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상품의 가격들, 원자재 가격들은 원래는 달러 인덱스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달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하고 이제 반비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맹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부터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인프라 투자를 강조를 했고 아메리칸 퍼스트를 네. USA 퍼스트를 다시 강조를 하게 되면서 재밌는 현상이 진행이 됐던 거죠. 사실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달러 인덱스도 같이 올라가면서 그쵸. 방향이 원래는 반대로 움직여야 될 두 자산이 같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인 이슈들이 소멸하게 되면서 달러가 확 달러는 꺾였죠. 떨어졌죠. 그래서 다시 정상 궤도가 왔는데 자 이제 그 ECB와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정책적인 이슈들이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 와서 다시 달러의 방향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93포인트 레벨대에서 달러는 자꾸 이제 더 이상 빠지려고 하지 않아요. 조금만 이제 이슈가 있으면은 좀 반등을 할 준비를 오히려 하는 움직임들이 좀 강해 보이고 실제로 많은 기관들의 분석도 달러는 이제 더 이상 하향보다는 단기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 부분이 지금 마침 이제 내일 열릴 이제 드라기 총재 연설 그리고 내일 모레 있을 자넷 옐런 의장의 연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유럽과 미국의 이제 정책 금리 결정 그리고 앞으로의 긴축 스탠스가 생각보다 빠르지 못할 거라는 그렇죠. 거를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경기가 그만큼 받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긴축도 예정됐던 속도대로 좀 내기 어려울 거라는데 우리는 모두 좀 같은 시각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달러 반등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데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가 있을까? 신흥국 쪽으로 들어가던 글로벌 그 펀드 플로우들이 계속해서 좀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사실 시점에서 지난주에서 신흥국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온 면도 맞아요.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물론 올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민입니다. 네. 지금 뭔가 이제 IT에 대해서 반등을 모색을 하고 그리고 남아 있는 글로벌 이벤트들에 대해서 변동성에 대비를 한다고 그랬을 때는 어떤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 뭐를 현금화 시켜서 이 시장을 좀 대비를 하고 혹은 저가 매수의 재원으로 삼아야 될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한번 시클리컬 쪽을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한번 고점 타진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는 걸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시클리컬 요즘 상당히 좀 괜찮았던 그래도 우리 네. 시장을 좀 버티게 해줬던 업종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조금은 보수적인 소극적인 판단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슈메이커 투맨이었습니다.